남편 제삿날 며느리는 제 앞에 20억짜리 집문서와 요양원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집에서 짐이 되지 말라며 나가라는 말이 비수가 되어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무너지지 않고 제 모든 것을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한평생 헌신한 시어머니의 마지막 존엄을 건 이 이야기 부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오늘이 그 사람, 우리 영감 제삿날이에요. 벌써 5년이나 됐네요. 이 해운대 앞바다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내 옆자리만 이렇게 텅 비어버렸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창문을 여니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랑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제일 먼저 나를 반겨주네요. 꼭두 새벽부터 바다에 나갔던 영감 대신 이제는 저 소리들이 내 알람 시계가 된 셈이죠. 영감, 잘 보고 있나? 오늘 아들놈이랑 며느리 온다고 해서 당신 좋아하는 생선전이랑 꼼장어 좀 푸짐하게 준비했소. 아무도 없는 허공에 대고 말을 걸어봐요. 평생을 업으로 살아온 사람이라 그런지 비린내 나는 생선이라도 정성껏 구워 올리면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자갈치 시장 가서 제일 실한 놈으로만 골라왔어요. 노릇노릇하게 전을 부치고 뽀얀 나물들을 무치고 탕국을 끓이다 보면 어느새 허리가 뻐근하게 아파와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1년에 딱 한 번인데 이날이라도 영감이 배불리 먹고 갔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이 집, 이 해운대 낡은 아파트는 나와 영감의 피와 땀이 섞인 곳이거든요. 젊을 적의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영감은 매일같이 목숨 걸고 바다에 나가고 나는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밤에는 그물코를 꿰매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 마련한 우리 첫집. 창문만 열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이 집에서 아들 진우를 낳고 키웠죠. 그래서 나는 이 집을 떠날 수가 없어요. 집 구석구석에 우리 영감의 숨결이 내 젊은 날의 눈물이 배어 있으니까요. 오전 10시쯤 되니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하나뿐인 아들 진우, 며느리 가은이 그리고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 녀석이 들어왔어요. 손주가 할머니 하고 달려와 안길 때만 해도 오늘 하루가 괜찮을 줄 알았죠. 하지만 그 기대는 현관에 들어서는 며느리 가은이의 표정을 보자마자 산산조각 났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휘가 맞는데 얼굴에는 나 여기 오기 싫은데 억지로 왔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정성껏 차린 제사상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힘들게 음식을 다 해요? 배달 앱으로 시키면 훨씬 깔끔하고 보기 좋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을 붙이다 대인 손가락보다 마음이 더 화끈거렸어요. 내 아들 진우는 그저 아내와 내 눈치를 번갈아 보며 에이, 엄마 정성이니까 그렇지 하고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죠. 저렇게 무른 성격이니 마누라한테 쥐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내 아들인걸. 제사를 마치고 다 같이 밥상에 둘러앉았을 때 가은이의 진짜 공격이 시작됐어요. 그 애는 원래 부동산 컨설턴트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항상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는 버릇이 있어요. 어머니, 이 아파트가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는 아세요? 바로 앞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뷰가 더 좋아져서 못해도 20억은 받을 수 있다고요. 곧 재개발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럼 완전 대박 나는 거예요. 밥 먹는 내내 돈 이야기뿐이었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돈다발로만 보이나 봐요. 한술 더 떠서 요즘 강남 부자들 사이에서는 자식한테 재산 미리 물려주고 고급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게 유행이라더군요. 그게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쿨한 방식이라면서요. 듣고 보니 기가 막혔어요. 자식 새끼한테 내쫓겨서 요양원 가는 걸 쿨하다고 포장하는 세상이라니. 며느리의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우리에게 짐이고 이 집은 우리가 차지해야 할 돈이라고. 나라는 사람을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한 어미를 비용과 리스크로 계산하는 그 차가운 눈빛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참다 못해 내가 한마디 했죠. 나는 이 집에서 죽을란다. 내 아버지가 평생 파도랑 싸워서 남겨준 유산이다.
그러자 가은이의 표정이 싹 변하더군요.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내 앞에 휙 던졌어요. 여기요. 근처에서 제일 시설 좋은 요양원 계약서랑 재산 양도 서류예요. 도장만 찍으시면 저희도 더는 어머니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제발 좀 찍으세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가은이는 덧붙였어요. 어차피 저희한테 물려주실 거잖아요. 그럼 저희한테 짐만 되지 마시고 알아서 편하게 사세요. 짐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밝혔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그만 눈앞에 있던 미역국 그릇을 놓치고 말았어요. 쨍그랑 사기 그릇 깨지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마치 내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요. 깨진 그릇 파편과 뜨거운 미역국이 발등으로 쏟아졌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망연자실하게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문득 거실 구석에 놓인 CCTV의 작은 빨간 불빛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들이 혹시나 혼자 사는 엄마 걱정된다고 설치해 준 거였죠. 저 작은 기계가 이 모든 상황을, 저 악랄한 말들을 다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이상하게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수십 년 동안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꺼내고 말았어요. 절망의 끝에서 나를 지탱해줄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이었죠. 나 찾을 사람이 있다. 내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어요. 진우와 가은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너한테 여동생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민서, 박민서. 집안에 찬물이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어요. 그때는 너무 가난해서 배실이 잘 안 돼서 굶기를 밥 먹듯 하던 시절이라 갓 태어난 딸내미를 서울에 아이 못 갖는 부잣집에 보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라고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내 딸 민서를 꼭 찾아야겠다. 내 고백을 듣는 아들 진우의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고 며느리 가은이의 눈빛은 그 순간 섬뜩할 정도로 차갑게 빛났어요. 동정이나 연민 같은 건 한 점도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몫이 줄어들까봐 두려워하는 냉혹한 계산만이 번뜩이고 있었죠. 나는 직감했어요. 폭풍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 CCTV가 어쩌면 내 마지막 무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렇게 제삿날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며칠 동안은 집안에 죽은 듯이 세코터만 흘렀어요. 아들놈한테서도 며느리한테서도 전화 한 통 없더군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얼굴 보고 싸우는 것보다야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하니까요. CCTV에 찍힌 영상을 경찰에 가져가야 하나 아니면 딸아이부터 찾아야 하나 머릿속이 실타래처럼 엉켜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러던 나흘째 되던 날이었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라고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뜻밖에도 며느리 가은이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제삿날의 그 악독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꿀이라도 발라놓은 듯이 어찌나 살갑고 애교가 넘치던지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저를 찾는데 꼭 다른 사람 같았죠. 그날은 자기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랬다더군요. 회사 일에, 애 키우는 일에, 대출금 걱정에 사는 게 너무 팍팍해서 저한테 못할 말을 했다며 용서해달라고 비는데 그 연기력이 어찌나 실감나던지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주말에 서울 자기네 집에 와서 기분 좀 풀고 가시라는데 손주 녀석이 할머니를 애타게 찾는다는 말까지 덧붙이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또 흔들렸어요. 핏줄이 뭔지 그깟 손주 녀석 얼굴 하나에 이 늙은이 마음은 또 솜사탕처럼 녹아내리니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걸까? 그런데 바로 뒤이어 아들 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가은이가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자기가 중간에서 잘하겠다고 사정을 하는데
아들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녀석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강한 마누라 옆에서 늘 주눅 들어서 제 목소리 한번 제대로 못 내고, 그런 아들 녀석을 보니 또 마음이 약해졌어요. 내가 여기서 모질게 끊어내면 저놈은 평생 마누라 등살에 시달리며 살 텐데, 어미 된 도리로 차마 그럴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그 달콤한 초대에 응하기로 했어요. 어쩌면 내가 잃어버린 딸 이야기를 꺼내서 가은이가 충격을 받아 그랬을 수도 있겠다. 재산 문제에 예민한 애니까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다시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남들처럼은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었던 거예요. 주말이 되어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부산역을 떠날 때만 해도 마음이 무거웠는데 서울역에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설레더군요. 아들 집이 있는 강남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는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꼭 구름 위에 떠 있는 성 같았어요. 제가 사는 해운대의 낡은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화려하고 삐까뻔쩍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가은이가 현관문까지 달려나와 제 손을 잡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반갑던지 집 안에서는 제삿날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가은이는 최고급 한우를 사다가 갈비찜을 해놓고 제가 좋아하는 잡채랑 나물까지 한 상 가득 차려놨더라고요. 비싼 백화점 옷이라며 제게 선물까지 안겨주는데 그 정성에 지난 며칠간 쌓였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손주 녀석도 제 품에 안겨 재롱을 부리고 아들놈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고, 그래, 이게 가족이지. 내가 너무 섣불리 의심했구나. 역시 핏줄이라는 건 무서운 거구나 싶었어요. 저녁을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아 먹는데 가은이가 거실 통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집 베란다 난간을 최근에 통유리로 싹 바꿨어요. 쇠창살이 없으니까 전망이 훨씬 시원하고 좋아졌죠? 그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아들네가 잘 사는구나 하고 기특하게만 생각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끔찍한 복선이었는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손님 방에서 부산에서 가져온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가은이가 새로 사준 장난감 구슬을 가지고 노는 손주 녀석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평화롭고 나른한 오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실에서 깍 하는 아이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방문을 박차고 거실로 뛰어나갔을 때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활짝 열려있는 베란다 문, 그리고 그 너머로 아이가 좋아하는 빨간 공이 대구르르 굴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손주 녀석이 그 공을 따라 엉금엉금 기어가 어느새 차가운 유리 난간에 작은 두 손을 올리고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수십 층 아래로 아찔한 도시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안 돼. 비명을 지르며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어요. 아이를 향해 달려가는 그 짧은 순간 발바닥에 딱딱하고 동그란 것이 발이었어요. 가은이가 손주에게 사준 바로 그 구슬이었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팔을 뻗어 아이의 옷자락을 움켜쥐고 제 쪽으로 힘껏 끌어당겼어요. 아이는 제 품에 무사히 안겼지만 구슬을 밟은 탓에 제 몸은 균형을 잃고 베란다 쪽으로 맹렬하게 쏠렸어요. 저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황급히 손을 뻗어 새로 바꿨다는 그 유리 난간을 짚었어요. 하지만 제 손이 닿는 순간 우지끈 하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난간이 통째로 앞으로 기울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나사가 헐겁게 조여져 있었던 거예요. 제 몸무게를 이기지 못한 난간은 벽에서 뜯겨져 나갔고 제 몸은 순식간에 허공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으악! 저는 부서진 난간의 쇠 프레임 일부를 필사적으로 움켜쥐었어요. 발밑은 수백 미터 아래의 까마득한 허공, 온몸이 대롱대롱 매달린 채 저는 살기 위해 발버둥 쳤어요. 팔의 모든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죠. 살려다오. 누가 나 좀 살려줘.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바로 그때 베란다 문 앞에 가은이가 나타났어요. 그 순간에는 정말이지 구세주를 만난 것 같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가은아, 가은아, 어서 나 좀.
나 좀 끌어올려다오. 저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가은이는 천천히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그녀의 손을 꽉 잡았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저를 끌어올리려는 힘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손을 가만히 감싸줄 뿐이었죠. 의아해서 가은이의 얼굴을 올려다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나 공포가 아닌 차갑고 비정한 미소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 눈빛은 제가 평생 본 그 어떤 것보다도 잔인하고 무서웠어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달콤한 초대, 과한 친절, 베란다 난간 이야기, 그리고 바닥에 흩뿌려져 있던 구슬까지. 이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저를 죽이기 위해 파놓은 함정이었던 거예요. 제가 절망적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어째서 하고 중얼거리자 가은이는 제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어요.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 업보예요. 그 딸년만 찾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 말을 끝으로 가은이는 제 손가락을 차례차례 아주 천천히 떼어내기 시작했어요. 제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제 추락을 지켜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짓는 며느리의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제 몸은 까마득한 허공 아래로 끝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코를 가장 먼저 찌른 건 지독한 소독약 냄새였어요. 눈을 뜨려고 애썼지만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 꼼짝도 하지 않았죠. 온몸이 솜에 물을 먹인 것처럼 축축 늘어지고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기만 했어요. 규칙적으로 삐삐 하는 기계음 소리와 사람들 발소리,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들이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죠. 그저 온몸의 뼈마디가 전부 으스러진 듯한 끔찍한 고통만이 내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하루인지 일주일인지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의사들이 나누는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뇌 손상이 심각해서 의식을 회복할 확률은 희박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런 말들이었어요. 그제야 어렴풋이 기억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미소를 짓던 며느리의 얼굴, 허공에 매달렸던 내 손, 그리고 끝없이 추락하던 그 순간이, 아, 내가 살아남았구나. 그 악마 같은 년의 소나기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았구나. 안도감도 잠시,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살아는 있지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고 목소리 한 번 낼 수가 없었죠. 말 그대로 텅 빈 껍데기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 흐르고 2주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익숙한 향수 냄새와 함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제 침대 옆에서 멈췄어요. 며느리 가은이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어요. 그 애는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이내 제 귀에 바싹 얼굴을 대고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이더군요. 목숨 한번 진짜 즐기시네. 웬만하면 그냥 가실 것이지. 왜 이렇게 자식들 고생시키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쩌죠? 이제 와서 깨어나시면 뭐해요?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는 다 말씀드려 놨거든요. 어머니가 원래부터 치매 증상이 좀 있으셨다고. 기억도 오락가락하시고 사람도 잘못 알아보셨다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정신이 돌아와서 헛소리라도 하시면 사람들은 그냥 노망난 늙은이의 주책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기가 막혀서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는 흐 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 악마 같은 년, 나를 죽이려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정신까지 망가뜨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는구나. 살아있는 나를 산송장으로 만들려는 그 잔인한 계획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로 눈앞이 캄캄해졌죠. 가은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며칠 뒤에는 제 침대 옆에서 찰칵 하고 사진 찍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러고는 아주 상냥하고 애처로운 목소리로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 아들 진우에게 하는 전화였겠죠. 여보, 나 지금 병원인데 어머님 상태가 영. 흑흑. 내가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있어. 방금도 어머님 얼굴 깨끗하게 닦아드리고 내 SNS에 어머님 사진 올리고 기도 부탁드렸더니 다들 나보고 효부라고 칭찬해주네. 당신이라도 나 알아줘야 해. 그 가증스러운 연극을 듣고 있자니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그의 SNS가 뭔지 어떻게 쓰는 건지도 모르지만 눈에 선했어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내 사진 아래로 가은이를 칭찬하는 댓글들이 수두룩하게 달리는 모습이 내 아들 놈은 또 그 말에 속아서 제 마누라가 천사인 줄로만 알겠죠. 그 애는 철저하게 저를 고립시켰어요. 부산에 사는 이웃 할머니들이나 멀리 사는 친척들이 병문안을 오려고 하면 어머니 상태가 너무 위중해서 외부인 접견은 절대 안 된다고 병원에서 신신당부했어요. 제가 대표로 잘 모시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라며 교묘하게 돌려보냈어요. 간호사들에게는 제가 워낙 예민해서 가족 외에는 아무도 드리지 말라고 이르고 제 병실을 완벽한 감옥으로 만들어버렸죠. 저는 그렇게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병실이라는 작은 섬에 완벽하게 갇히고 말았어요. 어느 깊은 밤이었어요. 모두가 잠든 시간, 가은이가 다시 제게 유령처럼 다가왔어요. 그날따라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더 차갑고 날카로웠죠. 어머니, 솔직히 이렇게 누워서 기계에 의지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나가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고생하고 그냥 편안하게 가시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은 일 아니겠어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다음에 나올 말이 무엇일지 짐작이 갔기 때문이죠. 부산집이랑 가지고 계신 재산, 그냥 저희한테 넘기세요. 그럼 제가 아주 편안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 산소호흡기 전원만 살짝 내리면 고통 없이 보내드릴 수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시뻘건 불덩이 같은 분노가 치솟아 올랐어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전연의 뜻대로 이렇게 허무하게 내 인생을 끝낼 수는 없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저 악마의 손에 넘겨주고 눈을 감을 수는 없다. 그리고 아직 찾지 못한 내 딸 민서, 그 아이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내 손으로 저 악마를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야 한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만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가은이는 내가 완벽한 식물인간이라고 믿고 있어. 그래, 그렇다면 완벽한 식물인간이 되어주자. 그 애가 방심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내 앞에서 짓거리게 만들자. 그것만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이자 유일한 생존 전략이다. 그날 이후 저는 완벽한 식물인간 연기를 시작했어요. 의식이 또렷하게 깨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눈동자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미세한 손가락의 떨림까지 통제하며 그저 숨만 붙어 있는 텅 빈 육체인 척했어요. 하루하루가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았지만 저는 버텼어요. 이것은 살아남기 위한 나의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복수를 맹세하는 나의 서늘한 서약이었으니까요. 두고 봐라, 김가은. 네가 지금 내려다보는 이 식물인간이 언젠가 내 목에 칼을 꽂을 저승사자가 될 것이다. 나는 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되뇌었어요. 내가 병실에 갇혀 텅 빈 허공만 바라보며 죽은 사람 연기를 하고 있을 때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만 돌아가고 있었어요. 내 시간은 멈췄지만 바깥의 시간은 쉼없이 흘렀죠. 그리고 바로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나의 희망이, 나의 구원이 조금씩 내게로 다가오고 있었더군요. 이건 나중에 내 딸 민서에게 전부 전해들어서 알게 된 이야기예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는 내 딸 박민서, 제 나이 39. 입양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라 남부러울 것 없는 의사가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었다고 해요. 나를 낳아준 친어머니는 어떤 분일까
왜 나를 떠나보내야 했을까? 그 질문들이 평생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대요. 그래서 수년 전부터 입양기관을 통해 친부모를 찾아왔던 거고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며느리의 함정에 빠져 병상에 누워있을 바로 그 무렵 입양기관에서 기적처럼 연락이 왔다고 해요. 제 이름 박선희, 그리고 부산의 온대에 살고 있다는 정보까지. 민서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기뻤대요. 수십 년을 그려왔던 엄마를 드디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하지만 기관에서 알려준 제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로 나왔고 유일하게 연결된 가족 연락처는 아들 이진우의 번호뿐이었죠. 기관 직원은 조심스럽게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잃어버린 여동생이 어머니를 애타게 찾고 있다고 전했어요. 그 전화를 받은 우리 아들 놈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늘에서 날벼락이라도 떨어진 기분이었겠죠. 아내의 끔찍한 범죄를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던 그놈에게 갑자기 나타난 여동생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녀석은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내뱉고 말았어요. 어머니, 사고로 크게 다치셔서 지금 병원에 의식 없이 누워 계십니다.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게 어머니를 돕는 겁니다. 그리곤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해요. 그 서둘러 끊어버린 전화가 오히려 민서의 마음에 의심의 불씨를 지폈어요. 평생을 환자들의 미세한 증상 변화를 관찰하며 살아온 의사에게 높은 데서 떨어진 사고와 의식불명이라는 두 단어,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오빠라는 사람의 불안한 목소리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던 거죠.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불길한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대요. 민서는 그 길로 병원에 휴가를 내고 가장 빠른 KTX 표를 끊어 부산으로 향했어요. 서울역에서 기차에 오르는 내내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고 해요. 30년 만에 만나는 어머니는 어떤 모습일까? 오빠라는 사람은 왜 그렇게 불안해했을까? 그리고 그 사고의 진실은 대체 무엇일까? 부산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민서는 처음으로 제 아들 진우와 며느리 가은이를 마주했어요. 진우는 동생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안절부절 못하며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문제는 가은이었죠. 민서가 자기를 잃어버린 딸이라고 소개하자마자 가은이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고 해요. 입으로는 아이고, 이런 기막힌 인연이. 그런데 하필 어머님이 이런 상황일 때 나타나시다니 라며 안타까운 척 연기했지만 그 눈빛만은 숨길 수가 없었대요. 혹시 어머니 유산 때문에 이제 와서 나타나신 건 아니죠? 라며 대놓고 민서를 돈이나 노리고 나타난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그 모습에 민서는 이 여자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됐죠. 과민할 정도로 나를 세우는 그 태도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민서는 처음으로 제 얼굴을 마주했어요. 온몸에 튜브를 주렁주렁 매달고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 수십 년을 상상해온 재회는 이런 비극적인 모습이 아니었는데 민서는 유리창에 손을 댄 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대요. 반드시 이 사고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이 싸움에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 지옥에서 자신이 엄마의 유일한 편이 되어주겠다고요. 그날부터 민서의 조용한 전쟁이 시작됐어요. 의사라는 직업을 10분 활용했죠. 가장 먼저 제 의료 기록 전부를 복사해서 밤새도록 파고들었어요. 단순 실족 사고라고 하기에는 뇌 손상 패턴이 너무 비전형적이었고 골절 형태 역시 외부의 강한 힘이 여러 번 작용한 듯한 흔적이 있었어요.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죠. 민서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고층 추락 사고 판례, 베란다 난간 파손 유형 분석, 실족사 위장 살인 사건 등 관련 자료들을 닥치는 대로 검색하고 분석했대요. 제가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그 작은 기계가 제 딸의 손에서는 진실을 파헤치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민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립 탐정을 고용해 김가은이라는 여자의 뒷조사를 맡겼어요. 특히 최근의 재정 상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달라고 부탁했죠. 그리고 며칠 뒤
탐정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그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었죠. 제 며느리 김가은이 사고가 일어나기 정확히 3주 전 저를 피보험자로 하는 10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 모든 퍼즐 조각이 섬뜩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보험금을 노리고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미수 사건이었던 거예요.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탐정에게서 받은 보험 계약서 사본을 들고 오빠 진우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사실들, 의료 기록의 이상한 점, 그리고 이 결정적인 보험 계약서까지 을 전부 보여주며 오열하듯 물었대요. 오빠,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형수님이 이런 짓을 벌이는 동안 오빠는 대체 뭘 한 거야. 하지만 진우의 반응은 민서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어요. 그는 증거를 보고도 현실을 부정하며 아내를 감쌌어요.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네가 엄마 때문에 예민해져서 가은이를 나쁘게만 보는 거라고. 내 아내를, 내 아들 엄마를 증거도 없이 살인자로 몰지 마. 그 순간 민서는 깨달았다고 해요. 자신의 친오빠라는 저 남자는 아내의 악행에 눈 감은 방관자이거나 혹은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묵인한 공범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제 오빠마저도 자신의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거대한 악의 앞에서 자신은 정말로 혼자 싸워야 한다는 것을요. 민서는 조용히 보험 계약서 사본을 가방에 챙겨 넣었어요. 그리고 더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힘으로 이 진실을 밝혀내기로 굳게 마음먹었죠. 오빠라는 작자에게마저 외면당한 후 민서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제 곁을 지켰다고 해요.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그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고 거대한 악의 앞에서 오직 홀로 맞서야 한다는 그 절망감을. 매일 밤 간호사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민서는 제 손을 붙잡고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조곤조곤 이야기해주곤 했어요. 물론 저는 아무런 대답도 반응도 할 수 없었지만요. 그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딸아이의 따뜻한 온기와 나지막한 목소리의 의지에 간신히 버티고 있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날따라 병실은 유난히 고요했고 창밖으로는 차가운 달빛만이 스며들고 있었죠. 민서는 여느 때처럼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무언가 달랐어요. 그 아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을지도 모르죠. 민서는 제 귀에 아주 가까이 입술을 대고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엄마, 혹시 제 말이 들리시면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손가락 한 번만 움직여 주세요. 제발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절박하고 애처롭게 들리던지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지금껏 완벽하게 시체처럼 굳어있던 제 몸. 만약 내가 지금 반응을 보이면 이 모든 연극이 들통나고 나와 내 딸 모두 위험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 애처로운 목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내 딸, 내가 평생을 그리워했던 내 딸이 바로 내 옆에서 울고 있는데 어미 된 도리로 어떻게 모른 척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온몸의 신경을, 남아있는 모든 의지를 검지 손가락 끝에 모았어요. 수만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정말 아주 미세하게 제 검지 손가락을 까딱 하고 움직였어요. 그 순간 제 손을 잡고 있던 민서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아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얼굴과 손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엄마, 맞죠? 지금 제 말 듣고 계신 거죠? 저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 손가락을 까딱 하고 움직여 주었어요. 그러자 민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터진 듯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애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그저 제 손을 더 꽉 움켜쥐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어깨를 들썩일 뿐이었죠. 그 작은 어깨가 어찌나 가늘고 안쓰럽던지
저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수십 년 만에 만난 내 딸과 내가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오직 손가락의 움직임 하나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슬픈 동맹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비밀스러운 소통이 시작됐어요. 낮에는 여전히 저는 식물인간이었고 민서는 그런 저를 간호하는 딸이었죠. 하지만 모두가 잠든 밤이 되면 우리는 눈빛과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눈을 한 번 깜빡이면 예, 두 번 깜빡이면 아니요. 손가락을 한 번 움직이면 첫 번째 글자, 두 번 움직이면 두 번째 글자. 그런 식으로 더듬더듬. 하지만 필사적으로 정보를 교환했죠. 저는 제가 들었던 가은이의 모든 악담과 결정적인 증거인 보험 계약서가 아마도 아들 내외에 침실 책상 서랍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힘겹게 전달했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민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침착하고 냉철해졌어요. 그 아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민서는 곧바로 국내 최고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민서가 가져온 탐정의 보고서와 의료 기록을 검토하더니 승산이 있지만 모든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수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였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민서는 첫 번째 행동을 개시했어요. 자신의 의학적 소견과 탐정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경찰의 어머니의 추락 사고에 대한 재수사를 정식으로 요청한 거예요. 처음에는 경찰도 단순 실족 사고로 종결된 사건이라며 난색을 표했지만 의사인 딸이 직접 제시하는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와 보험 사기의 정황 앞에서 결국 재수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죠. 동시에 민서는 아들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요즘 조금씩 차도가 있는 것 같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가은을 방심하게 만드는 심리전도 잊지 않았어요. 며칠 후 경찰은 수사관들을 데리고 서울에 있는 아들 내외의 아파트로 현장 감식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죠. 부서진 베란다, 난간의 나사 구멍 주변에서 일반적인 부식이나 마모가 아닌 인위적으로 나사를 풀었다 조였다 한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심지어 그 주변에서는 가은이의 지문까지 희미하게 검출되었어요. 이제 사고는 명백한 사건이 된 거죠.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증거, 보험 계약서 원본이 남아 있었어요. 경찰이 집을 수색했지만 가은이가 워낙 꼼꼼하게 숨겨둔 탓에 찾아내지 못했죠.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민서에게 오빠인 진우를 설득하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그놈의 약해 빠진 양심을 파고들라고요. 민서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가 입었던 옷가지나 쓰시던 물건이라도 곁에 두면 회복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러니 딱 1시간만 서울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물건 좀 챙겨 나오게 해달라고 애원했죠. 처음에는 진우도 아내 눈치를 보며 완강히 거절했어요. 하지만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빠, 정말 이대로 괜찮아? 엄마가 저렇게 된 게 정말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해. 나중에 엄마가 정말 잘못되기라도 하면 오빠는 평생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그 말에 진우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해요. 아내에 대한 의심과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놈은 결국 아내 몰래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민서에게 알려주고 말았어요. 약속한 날, 민서는 가은이가 회사에 출근한 틈을 타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집안은 온통 명품으로 가득했지만 이상하게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대요. 민서는 곧장 제가 알려준 부부의 침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문제의 책상 앞에 섰죠. 책상 서랍은 여러 개였지만 저는 분명히 가장 깊숙한 곳이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민서는 가장 아래쪽 서랍을 열고 안쪽에 손을 넣어 더듬거렸어요. 그러자 서랍 뒤편에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된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죠. 봉투를 뜯는 순간 민서는 숨을 멈췄어요. 그 안에는 생명보험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힌 서류가 들어있었거든요. 피보험자 박선희,
월 납입액 150만 원, 10년 납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항목 사망 시 보험금 수령액은 무려 10억 원. 그리고 그 아래 단 한 명의 이름, 법정 상속인이 아닌 지정 수익인 바로 김가은이었어요. 모든 것이 제 모든 추측이 끔찍한 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었죠. 민서는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꼼꼼하게 촬영하고 원본은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어요.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한 가지, 가은이의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었어요. 저는 민서에게 아주 작고 성능 좋은 녹음기를 구해오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그리고 병실 내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 바로 제 베개실 안쪽에 그 녹음기를 숨기도록 했죠. 며칠 뒤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는 소문이 병원 내에 퍼지자 초조해진 가은이가 결국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왔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밤늦게 저를 찾아온 가은이는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제게 또다시 악마의 속삭임을 시작했어요. 요즘 의식이 좀 돌아오시는 것 같던데 괜히 이멸어서 서로 피곤하게 만들 생각은 마세요. 어차피 어머니 말 이제 아무도 안 믿으니까 그냥 조용히 계시면 제가 알아서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모든 대화는 제 베개 밑에 숨겨진 작은 녹음기에 고스란히 아주 선명하게 담기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은 채 속으로 웃고 있었어요. 그래, 마음껏 짓거려라. 네가 뱉는 모든 말들이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것이다. 이제 너를 단죄할 모든 법적, 물리적 증거가 완성되었으니 말이다. 모든 증거가 모이고 복수를 위한 칼날이 가장 날카롭게 벼려진 날, 하늘도 우리의 계획을 아는 건지 아침부터 창밖에는 차가운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민서는 아침 일찍 변호사와 경찰에게 모든 것을 전달하고 약속된 시간에 맞춰 움직이기로 했죠. 이제 남은 것은 내 손으로 직접 이 지옥 같은 연극에 막을 내리는 일뿐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며느리 가은이가 어김없이 병실을 찾아왔어요. 며칠간 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탓인지 얼굴에는 초조함과 불안함이 역력했죠. 그 애는 주변을 둘러보고 병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내 침대 옆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늘 하던 대로 제 상태를 살피는 척하며 제 팔을 주무르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였어요. 저는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로 눈을 천천히 떴어요. 그리고 고개를 아주 느리게 마치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돌려 가은이를 똑바로 쳐다봤죠. 가은이는 제 움직임을 보고 숨을 헙 하고 들이마셨어요. 그 애의 눈이 공포로 새하얗게 질려가는 모습이 똑똑히 보였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손을 떨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쨍그랑 하고 액정이 깨지는 소리가 병실의 정적을 갈랐죠. 오, 어머, 니. 그 애는 말을 더듬으며 의자에서 일어나 뒷걸음질 쳤어요. 귀신. 저는 침대에 팔을 짚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고통을 참아내며 아주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앉았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귀신이라니. 내가 내년 때문에 지옥 문턱까지 갔다가 내년을 내 손으로 끌고 가려고 다시 돌아왔는데 너무 실망할 것 없다. 가은이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말도 안 돼. 의사가 분명히 그 애가 뭐라고 횡설수설했지만 저는 말을 잘랐어요. 네가 의사한테 내가 치매라고 거짓말한 거? 다 안다. 네가 내 SNS에 가증스러운 글을 올리며 효부 코스프레한 것도 알고 네가 내 친구며 친척들 병문안을 모조리 막아선 것도 다 알아. 저는 침대 옆 서랍에서 민서가 미리 넣어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안의 내용물들을 하나씩 천천히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죠. 이건 네가 나 몰래 가입한 10억 원짜리 생명보험 계약서 사본. 수혜자는 오직 김가은, 너 하나더구나. 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경찰이 내 집 베란다 난간에서 찾아낸 네가 인위적으로 나사를 푼 흔적이 담긴 감식 사진. 그 애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괜히 이별 생각 마세요. 어차피 어머니 말 이제 아무도 안 믿으니까. 녹음기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가은이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민서와 함께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가은이는 경찰을 보고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표정으로 완전히 주저앉았죠. 하지만 진짜 반전은 민서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이었어요. 민서는 차가운 미소로 가은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언니, 지금 언니의 그 진심 어린 사과, 페이스북 라이브로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댓글이 폭주하네요. 한번 읽어볼래요? 가은이의 눈이 스마트폰 화면으로 향했어요. 그 화면 속에는 수천, 수만 개의 저주와 욕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 직장, 신상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가은이는 법의 심판을 받기도 전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국민 질환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당하는 순간이었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가은이가 다른 노인들을 상대로 수십 건의 보험 사기를 저질러 온 상습범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저와 민서의 고발이 사회에 숨어있던 거대한 악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된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 제 아들 진우는 이 모든 일이 터지기 며칠 전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아내의 모든 범죄 정황을 자수했다고 해요. 뼛속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자기 손으로 아내를 고발하고 자신도 벌을 받기로 결심했던 거죠. 법정은 그야말로 눈물과 분노의 장이었어요. 가은이는 마지막까지 반성하는 척하며 동정심에 호소했지만 산더미 같은 증거 앞에서 소용없었죠. 판사는 가은이에게 살인미수와 상습보험 사기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어요. 제 아들 진우는 범행 방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2000시간의 양로원 봉사활동을 선고받았죠. 재판 마지막 날 저는 증인석에 서서 가은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평생 미워하며 살지도 않겠다. 네가 감옥에서 보내는 25년의 시간이 너에게 진정한 참회의 의미를 가르쳐 주길 바랄 뿐이다.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는 남은 사람들의 삶을 치유할 시간이었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부산의 바다가 보이는 제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에요. 민서는 서울의 큰 병원을 그만두고 저희 집 아래층에 작은 소아과를 개원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를 살뜰히 챙기며 진짜 딸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죠. 제 아들 진우는 은행을 그만두고 동네에서 작은 전파상을 차렸어요. 매일같이 양로원 봉사를 다니고 남는 시간에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전제품을 고쳐주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얼굴은 전보다 탔지만 표정은 훨씬 편안해 보이죠. 그리고 5년 후 저는 부산시에서 주는 올해의 어버이상을 받았어요.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박선희법이라는 이름으로 노인 대상 금융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까지 만들어졌다고 하더군요. 감옥에 있는 가은이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독방에서 백발이 성성한 초라한 모습으로 늙어가고 있다는 소식만 간간히 들려왔어요. 오늘 남편의 11주기 제삿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제 옆에는 든든한 딸 민서와 사위,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쌍둥이, 외손주들이 앉아있죠. 얌전해진 아들 진우와 훌쩍 커버린 친손주 녀석도 함께 저를 올렸어요. 북적이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저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어요. 영감, 보고 있소. 우리 가족 이제야 진짜 행복해졌소. 당신이랑 내가 평생 파도랑 싸우며 지켜온 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소. 창밖으로 해운대 앞바다는 그날처럼 변함없이 푸르고 평화로웠어요. 이제 저 파도 소리는 더 이상 외롭게 들리지 않아요.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노래하는 자장가처럼 들리죠. 마침내 제 기나긴 싸움은 끝났고 제 삶에는 진짜 평화가 찾아왔어요. 결국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인가 봐요. 진심 어린 존중이 없는 관계는 언젠가 무너지거든요.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지켜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죠.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가 따르는 법이니까요.